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최근에 저는 30여 년의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내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완벽하게 잘 알고 있다는 건 오만에 가깝다는 사실을요.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결과는 몹시도 비참했습니다. 제 남편놈에게서 입에 담지도 못할 배신을 겪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뒤통수를 맞고 끝날 결혼 생활이 될 줄 미리 알았더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았을 텐데, 참 하늘이 원망스럽고 제 자신도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방도는 없더라고요. 이게 제 인생에 닥친 일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수습을 해볼 수밖에요. 저는 그 수습을 위해서 남편놈과의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루라도 빨리 그 더러운 인간을 치워버리는 게 정답이다 싶었거든요. 다행히도 얼마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끝에 저는 분리수거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약간은 드라마 같다 싶을 정도로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한 그날은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져 내리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비가 올 거라는 예보가 전혀 없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도중에 하늘이 심상치 않다 싶더니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가까운 지하철까지는 큰 길을 2번 건너야 해서 걸어서 15분 남짓이 걸리는 거리였고요. 평소 같았으면 비를 조금 맞더라도 그냥 뛰어서 갔을 텐데, 그날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비가 너무 심하게 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달려간 곳은 퇴근길과 지하철 사이에 있는 편의점이었어요. 우산을 사려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헉! 우산 다 나갔나요? 네, 죄송해요. 방금 다 나갔네요. 비가 갑자기 와서 그런가? 비를 쫄쫄 맞으면서 회사 가까이에 있는 편의점 2군데를 들렀는데 그 많던 우산이 다 팔리고 없다고 하지 뭐예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눈앞에 보이는 마지막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투명한 유리문 밖에서 보니 우산 판매대에 우산이 딱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하지만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제가 목격한 것은 마지막 하나 남은 우산이 누군가의 손에 들려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내 우산. 눈앞에서 우산을 놓친 저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그 우산을 집어서 결제를 하고 있던 남자 손님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돌아보시더라고요. 저는 우산을 놓친 아쉬움에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지만요. 하는 수 없이 다시 편의점 밖으로 나갔어요. 그 사이에 하늘이 야속하게도 빗줄기는 훨씬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이 비가 약해지려나 싶어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지하철까지 가세요? 네? 아, 네. 뒤를 돌아보니 아까 저보다 한 발 앞서서 우산을 구매해 가시던 그 남자 손님이었어요. 그럼 제가 우산 씌워다 드릴게요. 괜찮으시면 같이 가시죠?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낯선 남자의 호의를 사양했겠지만 그날만큼은 안 되겠더라고요. 이러다 집에도 못 가겠다 싶었거든요. 신발 밑창에도 물이 차오르고 있어서 빨리 들어가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지하철까지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작은 우산이라 남자 혼자 우산을 써도 비가 들이칠 정도였는데 이 폭우에 심지어 둘이서 그걸 같이 쓰고 있었으니 어땠겠어요? 둘 다 머리가 젖는 것만 간신히 피한다 수준이었죠. 지하철까지 어떻게 오기는 했는데 홀딱 젖어 있더라고요. 이거 뭐 우산이 별로 소용이 없는 수준이네요. 아이, 그러게요. 그래도 씌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왔어요. 에이, 아닙니다. 이게 뭐라고요. 저 때문에 우산도 못 구하셨는데. 저희 둘 다 마침 집에 가는 지하철도 같은 방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같은 지하철을 타고 누구 한 명이 먼저 내릴 때까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은 대화였지만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서로의 회사가 무척이나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과
점심때마다 식사를 하고 제가 즐겨 찾는 카페가 그 사람의 단골 카페이기도 하다는 점 등등이요. 회사 근처의 맛집 정보도 공유하고 근처에 산책할 만한 곳이라든가 일하는 중간에 급하게 다녀올 만한 대기가 짧은 병원이라든가 하는 것들도요. 생각보다 알찬 정보를 나누면서도 저희 둘은 서로의 취향이 꽤나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신기할 정도로요. 혹시 부담되지 않으시면 연락하고 지내도 될까요? 그럴까요? 네, 이것도 인연인데 단골 카페에서 오다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먼저 내릴 준비를 하던 저는 갑작스런 그 물음에 얼떨결에 제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었습니다. 일단 대화해보니 이상한 사람 같지가 않아 보였고 솔직히 말해서 외모가 약간 제 취향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내리기 바로 직전에 우산을 저한테 쥐어주고 내리시더라고요. 당황한 저는 곧장 받은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지하철에서 내리면 곧바로 집이라면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무사히 집에 들어올 수 있었고요. 그날부터 저희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간격으로 드문드문 주고받던 연락이 점차 매일같이 이어지는 메시지로 바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 후로 저희는 회사 근처에서 가끔씩 만나서 밥을 먹기도 했고 커피 한 잔을 들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만남은 머지않아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가끔 신기하다 싶어. 뭐가 신기한데? 자기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났지 싶어서. 그게 신기할 정도야? 당연하지. 나 지금까지 나랑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만났었단 말이야. 카페 취향이 비슷할 때부터 짐작하긴 했었지만 남자친구와 저는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서로 좋아하는 것들이 비슷했어요. 저와 취향도 입맛도 비슷한 사람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하루하루가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행복하다고들 하던데 저희는 그런 점에서도 행운이었죠. 서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과도 일치했으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딱 2년을 만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거든요. 이 사람을 놓치면 내 평생 다시는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을 것만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보, 친구들 만나니까 재미있어? 내 생각은 안 나고? 재밌어. 나 조금 더 이따가 들어갈게. 이제 곧 끝날 것 같기는 해. 알았어. 그럼 내가 데리러 갈게. 아니야, 나 택시 타고 갈게. 싫어. 내가 데리러 갈래. 한밤중에 택시 위험해서 안 돼. 아직 9시밖에 안 됐는데 뭐가 한밤중이야. 아무튼 안 돼. 무조건 안 돼. 나 지금 출발한다. 근처에 가서 주차하고 기다리고 있을게.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저를 거의 어린아이 돌보듯이 대했습니다. 연애를 하던 시절에도 저를 하나부터 열까지 잘 챙기던 사람이기는 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그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제가 어디를 가든 데리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위험한 건 제가 손도 못 대게 했어요. 무거운 걸 들거나 약간이라도 뜨거운 걸 만질 때도 다 본인이 나서서 먼저 했죠. 나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 아니야, 그거 놔둬. 나 청소기만 다 돌리고 내가 버리려고 했어. 청소기 돌리고 있어. 내가 다녀올게. 안 돼. 쓰레기 같은 거 다 남자가 버려야지. 쓰레기를 버리는 일도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도 다 자기 몫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저희 친언니가 저희 집에 와서 그 모습을 한번 보더니 저더러 뭐 교육이라도 시킨 거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저한테 배워가서 형부한테도 좀 시켜야겠다고 하면서요. 그건 남편의 성격이었습니다. 원래도 천성이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결혼 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발동이 된 것이었죠. 그런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별 트러블 없이 원만할 거라는 건 저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잘해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었어요. 그전에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저희의 신혼생활은 더 행복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결혼을 겪어보지도 못했겠구나 싶어서 아찔할 때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0초만 눈 좀 감아봐, 여보. 왜 또 뭔데? 빨리!
갑작스럽게 눈 좀 감아보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이제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저건 남편이 저한테 선물을 줄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짜잔! 예쁘지? 어제 운동하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우리 집 근처에 꽃집이 새로 생겼더라고. 어때? 마음에 들어? 남편의 손에 들린 것은 커다란 꽃다발이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제일 자주 했던 선물은 꽃이었습니다. 저도 좋아하기는 했지만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게 꽃이었거든요. 너무 낭만 있고 보고만 있어도 예쁘지 않느냐고 하면서요. 이렇게 아무 날이 아닐 때도 종종 불쑥 내미는 꽃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사람의 다정한 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예쁘다. 근데 여보, 나 가끔씩은 당신한테 궁금한 게 있어. 궁금한 거? 그게 뭔데? 나는 너무 행복하거든? 그런데 당신도 나처럼 행복한가 싶어서. 뭐야, 난 또 뭐라고. 꽃다발을 양손에 들고 의아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던 남편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당연히 행복하지. 어느 정도냐면 당신이 웃는 것만 봐도 좋을 정도야. 나는 자식을 낳아야 이런 기분이 들 줄 알았는데 당신 보니까 벌써 이런 기분이 드네. 그러면서 저한테는 뭐든 다 해주고 싶을 정도로 좋다고, 자기도 이런 감정이 낯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당연히 저는 기뻤습니다. 좋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나 저를 좋아한다는데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참 결혼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는 게 아마도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그 즈음에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매 순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와중에도 가끔은 지금의 이 행복이 어느 순간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의 그 불안감에는 저도 모를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결혼 생활에는 한 가지 제가 크게 간과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었고 그 유통기한이 저의 예상보다도 훨씬 짧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저희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주 천천히 조금씩요. 그건 하도 서서히 일어난 일이라 처음에는 저도 그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2년이 지날 무렵 저는 한창 다니고 있던 직장을 관두고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남편의 권유가 컸어요. 제가 원래 다니고 있던 직장은 남편의 회사와 가까이 있던 곳이었는데 업무 강도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심한 편이었거든요. 남초 회사라서 회사 분위기도 보수적인 편이었고요. 제가 미혼일 때까지는 회사를 다니기에 나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혼인 여자 직원들을 대놓고 진급해서 차별하는 곳이었거든요. 아무리 업무 태도와 성과가 좋아도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임신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과장을 달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선배와 동기들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밀려드는 회의감과 함께 과연 이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었죠. 저도 얼마 후면 남편과 함께 2세를 가질 준비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전 직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취업 사이트를 뒤적거리고 있는 저에게 남편이 진지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당신 차라리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건 어때? 프리랜서? 그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초반에 자리 잡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당신 옆에 돈 버는 남편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런 일이 있을 때 서로 힘이 되어주려고 결혼하는 거지. 어차피 당신도 언젠가는 회사 그만두고 나올 생각을 했잖아. 그냥 몇 년 더 일찍 나오게 됐다고 생각하면 되지. 남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직장을 관두고 프리랜서로 전직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자리만 잘 잡는다면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는 돈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었고요. 다만 때 되면 매달 고정적인 급여가 나오는 회사를 관두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자리를 잡게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고맙게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퇴사를 지지해 주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오랜 상의를 한 끝에 저는 회사를 관두고
프리랜서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제 생각보다 자리를 잡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회사를 다닐 때 미리 준비해두었던 포트폴리오와 이래저래 잘 만들어둔 인맥으로 소개를 받아 일도 잘 들어왔고요. 성과를 낸 곳에서 추천을 통해 새로 들어오는 일거리도 꽤나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일을 하던 저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기 시작한 때부터 집 근처 가까운 곳에 작업실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으니까 집안일이 눈에 밟혔고 제가 일을 하는 와중에 남편이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남편도 제대로 푹 쉴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작업실을 옮기고 나서부터는 어떻게든 작업실 월세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저도 더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1년쯤 더 지나고 나서부터는 전 직장을 다니던 때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훨씬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감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오히려 넘쳐나는 일거리를 다 받지를 못해서 걱정일 정도였어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건 제가 예전보다 훨씬 더 바빠지게 됐다는 사실이었어요. 초반에는 욕심이 나서 들어오는 일을 다 받았지만 나중에는 일감을 최대한 조절해서 받고 싶어도 더는 줄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시작이었을까요? 제가 바빠지면서부터 남편과 저의 관계도 차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야기가 길어져서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당신 밥은 먹었어? 이따 뭐라도 좀 사갈까? 아니야. 벌써 먹었어? 그럼 나 먼저 잘게. 조심히 오고. 벌써 잔다고? 이상하게 오늘은 조금 피곤하네. 평소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있는 곳까지 저를 데리러 오지도 못하더라도 적어도 제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자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남편은 이제 피곤해서 먼저 자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그래, 사람이 피곤할 수도 있지. 어떻게 젊을 때처럼 계속 기다릴 수가 있겠어? 라고 이해해보려고 해도 서운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제가 할 말이 있다고 기다리라고 해도 먼저 잠들어 버리기도 하더라고요. 달라진 태도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꽃을 사오고 별일 없어도 제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가져와 내밀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꽃향기를 맡아본 지가 언제인지도 까마득할 지경이었어요. 남편과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해본 것도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고요. 당신 일요일에 뭐 할 거야? 모처럼 우리 영화나 보러 갈까? 영화? 요즘 재밌는 것도 별로 없을 텐데. 아니야, 전에 내가 말했던 영화 있잖아. 그거 개봉했대. 아, 그거? 근데 나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은데. 당신 친구들이랑 보러 가는 건 어때? 민지 씨 만난 지도 오래되지 않았나? 남편은 예전에는 신작 영화를 제가 못 찾고 먼저 보기라도 할까봐 같이 봐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같이 보러 가자고 졸라도 제 친구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귀찮다는 티를 역력하게 내면서요. 그쯤 되자 아무리 둔한 저라도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대화로 잘 풀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만사를 제쳐두고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들을 해놓기도 했고 깊은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경치 좋은 곳으로 가서 분위기를 잡아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장난처럼 요새는 나한테 무심한 것 같다고 묻는 제 말에도 오히려 그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떼더라고요. 그동안 데이트도 제대로 못했던 건 다 제가 너무 바빠서였다고 하면서요. 본인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대답하는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할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한번 터놓고 대화를 한 것이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긴 한 모양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로 가끔은 남편이 먼저 산책을 나가자는 말을 꺼내기도 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예쁜 카페에 들러서 별것도 아닌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고요. 아직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츰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쳐다만 봐도 좋아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걸 위해서 저는 최대한 작업 시간에 집중을 해서 일찍 일을 끝내고 집에서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애를 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많이 안 좋으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예전 같지가 않으신가 봐. 그건 제주도에 계시는 저희 친정엄마가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원래 뇌와 심혈관 쪽이 안 좋으시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 아빠가 계시기는 했지만 아빠도 연세가 많으신 데다가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엄마 옆에 붙어서 간병을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길 것 같다고 하니까 일단 내일 내려갔다 올게. 그러지 말고 당신이 장모님 옆에 붙어서 간병 좀 해드리고 오지 그래. 퇴원하실 때까지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정말이야? 어차피 장인어른이 못 하실 테니까 간병인 구해야 할 텐데 당신이 돌봐드리는 게 좀 더 낫지 않겠어? 그 말에 저는 의외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제가 친정 식구들을 챙기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다른 게 다 맞는 것 같던 남편과도 이 문제만큼은 신혼 때부터 종종 다투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양가 부모에게 도움도 받지 말고 간섭도 받지 말자는 주의였고 저는 반대로 도움도 받고 효도도 잘해드리자는 주의였거든요. 사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시댁 식구들과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깊은 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친정 일이라면 발벗고 뛰어나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고요. 집집마다 상황과 사정은 다 다른 법이니까 남편의 말이 영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저까지 친정과 적당히 거리를 두라는 말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저더러 엄마 간병을 하러 가라고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자기는 괜찮다고 하면서요. 당연히 뜻밖이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죠. 정말 그래도 되겠느냐는 제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야 어찌됐든 당신은 식구들이랑 잘 지내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그동안 내가 너무 내 생각만 강요했던 것 같아.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장모님이 아프시다는데 딸이 가서 간병하는 건 당연한 거지.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저는 우선 급한 일을 처리하고 미룰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연기를 한 뒤에 이튿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하는 일은 노트북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었기에 병원에서 엄마를 간병하는 틈틈이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엄마는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상태가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일반 병동으로 옮기기는 했지만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도 어려웠고 옆에 항상 사람이 붙어 있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내려오길 정말 잘했다 싶더라고요. 아빠도 뭐하러 바쁜데 여기까지 왔느냐고 하셨지만 내심은 제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얼굴이셨고요. 저는 그렇게 엄마 옆에서 간병도 하고 일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나야 잘 지내지. 당신이 고생이겠네. 장모님은 좀 어떠셔? 비슷하시지 뭐. 그래도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지셨어. 고마워. 당신 말 듣고 내려오길 잘했다. 고맙기는 당연한 거지. 나도 조만간 회사 일 좀 정리하고 장모님 한번 뵈러 갈게. 하필이면 지금이 한창 바쁠 때라 문병도 못 가보네. 병원에서의 시간은 참 빠르게도 흐르더라고요. 어느새 제가 이곳에 내려온 지도 2달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고 비행기를 타고 오가야 하는 탓에 내려온 뒤로는 한 번도 서울 집에 가보지를 못했었죠. 내심 남편이 걱정이었는데 집에 한번 들를까 하며 제가 연락을 할 때마다 남편은 번번이 괜찮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오히려 그런 제가 걱정이라면서 간병도 좋지만 건강도 잘 챙기라고 몇 번씩 당부를 했고요. 요 2달 사이에 남편은 다시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몸은 떨어지게 됐지만 저희 사이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좋아진 거죠. 저희 엄마도 저에게 자주 말씀하시고는 했어요. 나중에 올라가서 남편에게 잘하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갑작스럽게 제주도를 떠나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실에서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마감이 다 되어가는 작업 중에 중요한 파일 하나가 작업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죠. 2달 동안이나 떨어져 있다 보니 남편이 보고 싶기도 했고요. 전날 밤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통화를 하던 저는 깜짝 놀랄 남편의 얼굴이 눈앞에 그려져서 속으로 한참을 웃었습니다.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말을 하지 않고 몰래 올라온 것이었거든요. 작업실부터 들러서 일을 처리하고 저는 남편의 퇴근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보나마나 집이 개판이 되어 있을 게 뻔하니 청소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놔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한 저는 뜻밖의 광경에 잠깐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해? 남의 집이다 싶을 정도로 깨끗하더라고요. 물건도 전부 제자리에 잘 정돈되어 있었고요. 심지어 화병에는 꽃까지 꽂혀 있었습니다. 꽃을 보면 제 생각이 난다더니 괜찮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제 생각을 많이 한 모양이었어요. 그걸 보자 저는 어쩐지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걸 보니 신혼 때 느낌까지도 났고요. 밥은 됐고 모처럼 외식이나 하자 싶은 생각에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 키패드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그것도 키패드까지 누를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죠. 저는 깜짝 놀라서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어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까 전화드렸던 부동산입니다. 사모님이신가 보네요. 사장님이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는데 집 좀 보러 왔어요. 원래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아픈 바람에 일단 보류를 한 상태였었죠. 저도 제주도에 내려가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남편에게 집 내놓는 건 처리하라고 말했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깜빡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의아해하면서도 집 내놓는 걸 취소하려고 한다는 설명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부동산 직원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어요. 다른 직원들 말로는 평소에 계속 사모님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시간이 안 되신다고 하더니 마침 저희가 맞춰서 잘 왔네요. 저는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네? 제가 있었다고요? 언제요? 이틀 전에도 집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사모님이 문 열어주셨다고 하던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었을까요? 당연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몇 번을 물어봐도 그동안 계속 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사모님이 있었다고요. 저는 문득 고개를 돌려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유난히 잘 정리되어 있는 집도 먼지 한 톨 없이 매일을 깨끗하게 쓸고 닦은 듯한 모습도 이상했죠.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제 시선이 멈춘 곳은 식탁 위에 한 곳이었습니다. 파란 꽃과 안개꽃이 꽂혀있는 화분이요. 저는 다른 색은 다 좋아해도 파란색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안개꽃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저 여기서 만난 것 남편에게 비밀로 해주세요. 네? 그게 무슨...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남편에게 전화하면 그냥 집 잘 보고 갔다고만 해주세요. 아셨죠? 저는 부동산 직원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엇것과도 같았던 1시간이 흐른 뒤에 드디어 인터폰으로 지하주차장에 남편 차가 들어왔다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걸 듣자마자 저는 바로 신발장에 제 신발을 숨겨두고 작은 방 안으로 숨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키패드가 울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열리고 곧이어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듯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나가서 밥을 먹을까? 어제 보니까 냉장고에 반찬거리도 없더라. 오늘은 근처에서 외식하자. 나 고기 먹고 싶어. 알았어. 우리 자기가 먹고 싶다는데 고기 사줘야지. 내가 옷만 갈아입고 바로 나가자. 그때 저는 온몸에 솜털이란 솜털이 모두 일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끔찍한 진실이 담긴 걸 사람들은 판도라 상자라고 하죠. 제가 열었던 것은 바로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아주 작게 열린 작은 방의 문틈으로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들어온 여자에게는 이미 이 집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한두 번 들락거린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얼마 후 옷을 갈아입고 나온 남편에게 여자가 조금 삐진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언제 말할 거야? 뭘? 이혼하자는 이야기 말이야. 올해는 안 넘기기로 했잖아. 상간녀가 말하는 그 여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남편은 상간녀를 달래는 듯한 말투로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왜 또 그래? 전에도 말했었잖아. 일단 진급 확정되는 거 보고 이야기한다고.
진급은 할 것 같아? 아마 90%? 진급 확정되면 지방으로 발령나니까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합의혼하자고 해야지. 그 전까지는 안 돼. 알잖아. 그런데 만약 못하면 다음 진급 때까지 나 또 기다려야 하는 거야?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니까. 그래도 혹시나 못하게 되면 다음 진급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봐야 1년이야. 빠르면 6개월 뒤에도 가능하고. 어쩔 수 없잖아. 지금은 와이프가 나보다도 훨씬 돈 잘 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최대한 뜯어먹어야지. 그 어느 것 하나 충격적이지 않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두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은 공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진급과 동시에 지방 발령을 다녀와야 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차례가 될 것 같다는 말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죠. 저는 남편과 떨어져서 살 생각에 벌써부터 우울해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뒤에서 상간녀를 만난 것도 모자라서 이혼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니.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소름 끼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저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끔찍했던 건 제가 집을 빠져나가는 상간녀의 얼굴을 확인했을 때였어요. 제가 아는 얼굴이었거든요. 그 여자는 남편의 직장 후배였습니다. 언젠가 회사 근처 주차장에서 만나서 저에게도 인사를 시켰었던 바로 그 후배였죠. 두 사람이 나간 뒤에 저는 집을 박차고 나가 미친 사람처럼 달렸습니다. 도저히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이 믿기지도 않았고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 피우는 바람이라지만 저는 그게 내 남편만은 아닐 거라고 믿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하지만 그런 제 믿음이 박살난 것도 모자라서 아주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어요. 저는 울면서 제일 가까운 친구의 집을 향했습니다. 진이야, 너 제주도 갔다더니 언제 서울에 와? 무슨 일이야? 너 울어? 현관 앞에서 제 얼굴을 본 친구가 깜짝 놀라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친구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남편의 연애사를 모두 알고 있는 친구였기에 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저처럼 믿을 수가 없었는지 한동안 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 남편은 저에게 잘했었거든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어떻게 그 인간이 그래?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왜 그랬을까? 대체 왜? 왜가 어딨어? 바람 피우는 인간들이 다 똑같지 뭐. 야, 궁금해 하지도 마.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너 이혼할 거지? 이러고도 이혼 안 하면 정말 미친 거라고 친구는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이 친구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바람이라면 아주 치를 떨었죠. 친구는 차분하게 저에게 먼저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울기만 하고 있던 저는 그제서야 좀 진정이 되면서 머리가 차갑게 식더라고요. 저는 바로 뒷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인간들은 제가 제주도에 내려가고 나서부터 저희 집에서 거의 부부처럼 지냈더라고요. 아파트 주차장 CCTV를 돌렸더니 매일같이 남편의 차에서 함께 내리는 여자가 찍혀 있었거든요. 아마 그럴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역시나더라고요. 저는 본격적으로 사람을 붙여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제가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엄마 간병 때문에 다시 제주도에 내려가 봐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은 전문가가 조금 더 잘해줄 것 같았어요. 얼마 후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잘 있지? 나 내일 잠깐 서울에 가려고. 갑자기? 왜? 애는 당신 보고 싶어서 그러지. 나 옷도 좀 챙겨야 하고 한 사흘 정도 있을 거야. 내일 봐. 남편은 갑작스런 제 말에 당황하더니 전화를 끊은 뒤에 정신을 차렸는지 조심히 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저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서울 방문을 다음 날로 연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이튿날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른 핑계거리를 댔고요. 그렇게 열흘 쯤 지나자 남편이 조금 짜증스런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내일은 오는 거 맞아? 아, 내일은 진짜 갈게. 갑자기 이상하게 일정이 자꾸 생기네? 왜? 나 보고 싶어서 계속 기다렸어? 아니야. 알았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이미 저에게 참아내지 못한 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저 때문에 벌써 열흘 가까이를 그 여자와 만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회사에서는 봤겠지만요. 거기다 그 여자와 지냈던 흔적들을 치우느라 집 정리에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붙인 심부름센터 직원의 말에 따르면 말이에요. 그 마당에 제가 간다 안 간다를 반복했으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이튿날 저는 실제로 서울집에 올라갔습니다. 어느새 그 여자의 흔적을 집에서 싹 치워낸 남편놈은 일부러 적당히 어질러둔 듯한 집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전에 제가 봤던 집과는 딴판으로요. 머리 꽤나 썼구나 싶은 생각에 저는 자꾸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주야장천 남편을 괴롭혔어요. 마침 뉴스를 틀었더니 불륜을 저지른 아내의 집에 불을 지른 남편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채널을 돌리려는 남편을 저지하고 태연하게 말했어요. 와, 요즘 바람 피우는 것들이 저렇게 많나 봐. 오죽했으면 불 지를 생각을 다 했겠어? 그러게. 내 친구 정연이 있잖아. 당신도 기억나지? 걔도 이혼했잖아. 남편이 바람 피워서. 그래? 몰랐네. 이혼하면서 그 남편놈이 아주 패가망신을 했지. 그 집도 정연이가 해간 거였거든. 집도 뺏고 위자료도 차도 뺏었어. 동네에도 소문 다 나고 걔네 시부모님이 그 동네에서 유명하셨거든. 요즘 아들 때문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더라. 저는 친구들 중에서 이혼한 사연들을 나열하면서 그 이후로 하나같이 어떻게 인생이 골로 갔는지를 읊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움찔 놀라면서 제 눈치를 슬슬 살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제 눈에는 그게 다 보였죠. 더 가관인 건 제가 안 보는 줄 알고 본인 핸드폰을 슬쩍 무음으로 바꾸더라고요. 제가 온다고 상간녀와 미리 말을 맞춰놨겠지만 혹시나 싶었겠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혼하기 전까지는 저를 실컷 뜯어먹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주도에 다시 내려갔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남편놈에게서 갑자기 미친 듯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올 것이 왔나 싶더라고요. 여보세요? 이거 뭐야? 나한테 보낸 거 이거 뭐냐고. 아, 오늘 도착했어? 빨리 갔네. 유진이! 보면 몰라? 이혼소장이잖아. 당신한테는 이혼소장, 그 여자한테는 상간녀 소송 소장. 나란히 갔을 텐데 걔도 받았대? 아니야, 아니라고! 당신 무슨 오해를 하는 거야 진짜. 나 걔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일단 컨셉을 그쪽으로 잡았어? 오해다? 저는 코웃음을 쳤고 남편놈은 그 말에 흥분을 했는지 점점 말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아니라니까. 미치겠네 정말. 도대체 어디서 뭘 듣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무슨 망상증이라도 있어? 화병이 날 것 같긴 한데 안타깝게도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나한테 수작 부려봐야 소용없으니까 이럴 시간 있으면 빨리 그 여자랑 의논해서 변호사나 준비해. 안 그래도 너보다 돈도 잘 버는 와이프한테 위자료까지 많이 뜯기면 어쩌려고 그래?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몇십 번이 더 울렸지만 전부 다 무음으로 돌려놨고요. 그날 이후로 포기를 했는지 그것도 아니면 제 말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얼마 후 다시 연락이 온 것은 제 변호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아주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가는 거냐고요. 제가 그 둘 직장에 불륜 사실을 통지했거든요. 공기업이 이럴 때 참 좋더라고요. 회사 윤리지침 위반 사유로 신고한다고요. 특히나 사내 불륜의 경우에는 징계 수위가 더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놈과 상간녀는 회사와 법정에 저와는 이미 사이가 좋지 않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난 지경이었었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곧 거짓 주장임을 밝혀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에게 다정하게 보내던 남편놈의 문자와 통화 녹음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거든요. 남편놈은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제가 제주도에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다정한 척 했던 것이 이럴 때 업보로 되돌아오게 될 줄은 말이에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끝에 저는 드디어 이혼을 하고 그 인간들과 영원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둘에게 걸었던 각각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위자료를 받은 것은 당연했고요. 그리고 남편놈 회사에 다니고 있던 지인을 통해서 그 둘의 소식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놈은 정직 처분이 되었고 상간녀는 감봉 후 대기 발령이 났는데 퇴사하겠다고 신청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는 이미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서 모두가 두 사람 얼굴만 봐도 뒤에서 수군거리는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당사자였어도 얼굴을 들고 다니기는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이야, 불륜 저지르면서 그 정도 각오도 안 했대? 그러게 생각보다 뒷일은 걱정 안 하는 타입인가 봐. 멘탈이 그렇게 약해서야. 그 소식을 들었던 날 저는 친구와 함께 술 한잔을 하면서 조촐하게 자축 파티를 벌였습니다. 서로의 솔로 인생을 축하하면서 앞으로는 꽃길만 걷자고도 약속했고요. 이혼한 뒤로는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도 이제 병세가 많이 좋아지셔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지금은 이사를 하고 새 아파트를 구했어요. 따로 방을 구할 필요도 없어져서 아파트의 작은 방을 제 작업실로 개조해서 쓰고 있고요. 이제는 열심히 제 일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란듯이 잘 살아보려고요. 적어도 그 인간들보다는 훨씬 더 잘 살아야 덜 억울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어제 짐 정리를 하는데 문득 그 인간을 처음 만났을 때 쏟아지던 폭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인생에 쏟아지던 폭우는 아마도 이게 마지막이었겠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조금의 빗물도 없이 오직 찬란한 무지개만이 떠있기를 기원할게요.